예, 반갑습니다. 예, 저기 온라인 그 반도체 그 전문 뉴스 채널 그 이포데스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신윤으로 갑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패널 토의 주제는요, 세미나 주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센서와 IoT 비즈니스 전망인데요. 저희 이제 편집팀 기자들이 이제 그 세미나에 앞서서 그 취재를 했습니다. 센서 이제 그 독자 여러분들의 그 센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센서 관련 전문가 산업 동향을 취재를 했는데요.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한번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한 전문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IoT 시대에 어떤 센서 비즈니스가 가장 유망하겠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이제 그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걸 알면 내가 하지. 예,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약간 우문현답인데요. 예, 그 전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의 토론 자리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디 결론을 내자는 어떤 자리는 아니고요. 센서가 이렇게 수없이 센서가 많은데 사물 인터넷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센서 기반의 IoT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하는 자리에 우리가 어렵게 모신 그 패널 세 분을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건너편에 그 오른쪽에 계신 박효덕 단장님께서는 그 오전에 첫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하셨죠. 박 단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전자부품연구원의 스마트 센서 사업 단장을 맡고 계시고요.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첨단 센서 고도화 사업을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예타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획까지 다 해서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센서 사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고 계시고요. 현재는 첨단 센서 사업의 첨단 센서 산업화 지원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이제 기업하고 기업의 지원 활동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건너편에 왼쪽에 계신 LG U+의 박강수 파트장님은 지금 현재 LG U+ IoT 서비스 개발팀에 계시고요. 이제 박 차장님은 이제 패널 토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 차장님께서는 전에 LG전자 MC 연구소하고 LG 이노텍에 계셔가지고 부품부터 시작해서 세트까지 여러 어떤 단계의 어떤 그런 근무 경력이 있으셔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궁금증을 풀어드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JF에 계신 분들은 이제 좀 멀리서 오셨습니다. 부산대학교 김학용 교수님이신데요. 현재 지금 부산대 산학협력단 사물인터넷 연구센터에 계시고요. 현재 IoT 전략연구소 맞죠? 예, 거기 소장이자 대표 IoT 컨설턴트이십니다. 예. 저서로는 사물인터넷 개념, 구현기술, 그리고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또 김학용 교수님은 또 어떤 기업 출신에다가 지금 현재 대기업, 공기업 자문활동 계시고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 기업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IoT 비즈니스를 말씀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패널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패널 토의 방식은요, 각 패널분들께서 모두 발언 쪽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모두 발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각각의 어떤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박효덕 박사님께서는 기업과 연구소, 그다음에 또 정부 사업 측면에서 어떤 센서 사업의 어떤 현황과 전망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강수 차장님께서는 대기업 측면에서 바라본 IoT 플랫폼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 대기업 어떤 IoT 비즈니스 어떤 사례를 좀 집중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학용 교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컨설팅도 많이 하시고 실적으로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를 만드시는데 좀 많이 관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박규덕 박사님께서는 지금 첫 시간에 발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박강순 파트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패널 토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하실 계획인데, 우리 김학인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패널 토의만을 위해서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아주 간단한 PT 자료를 좀 만들어 오셨다고 합니다. 일단 이 PT 자료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잠깐 듣고서 모두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의 김학용입니다. 오전에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물인터넷 분야 중에서도 이제 서비스 기획하는 쪽, 서비스를 만드는 쪽에 이제 좀 포커싱을 두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백그라운드는 이제 무선통신 쪽, 통신기술 쪽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 쪽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물인터넷 서비스 관점에서 이제 센서 쪽에 대한 말씀, 좀 부족하지만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사물들을 연결하는 것,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보통 커넥티비티 쪽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요즘 나오는 디바이스들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핸드폰하고 연결이 된다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홈, 와이파이 라우터, 그런데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커넥티비티 기능들이 이제 강조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물인터넷에서 왜 연결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뭔가 전달할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그거는 결국 디바이스 내에 있는 센서가 뭔가 데이터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센서는 사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센서가 만든 데이터는 왜 그걸 전달을 해야 되느냐?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국 뒷단에 플랫폼에서 데이터들이 모여서 분석되고 가공되고 해서 서비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사실 어느 분야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전 그냥 뒤쪽에 하던 일이 그렇다 보니까 뒤쪽에 이제 서비스단에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막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11월 정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4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모니터링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오토노미, 이렇게 4단계로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모니터링이라는 건 굉장히 심플합니다. 뭔가를 측정하는, 센싱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마트 밴드를 차고 다닌다라면 내가 얼마나 걸어 다녔는지, 잠은 많이 잤는지, 몇 시까지 잤는지, 기타 다른 디바이스들을 이용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 온도는 어떤지, 습도는 어떤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한 군데에서 분석해서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서비스가 모니터링 형태의 서비스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상태를 알게 되면은 알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뭔가를 제어를 하는 그런 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그 다음 레벨이 이제 컨트롤 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은 물론 이제 단독으로도 서비스가 이제 디파인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니터링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동이 된다는 건 사람들이 관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보일러의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껐다 켰다 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 이제 자동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화가 되는 경우가 이제 보통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옵티마이제이션은 자동화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될 것 같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상황에 맞는 조절을 하는 자기 조절 기능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잘 아시는 네스트에 러닝 서머스탯이라는 온도 조절기입니다. 냉난방기에 이제 연결이 돼서 온도를 조절해주는 장치인데, 이거는 한 일주일 내지 2주일만 사용자가 조절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의 조절 패턴을 기계가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해서 이 사람은 밤 10시에 되면 보일러를 26도로 맞추는구나, 아침 6시에 보일러를 끄는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2주 후에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집에
이렇게 3명이 있을 때는 26도로 이렇게 딱 맞춰주는데 만약에 뭐 이웃집에서 놀러 왔다든지 친구들이 놀러 와서 사람들이 많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더워질 테니까 난방하는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23도 정도로만 낮춰줘도 26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집에 이쪽인가요? 사람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은 보일러를 26도로 맞춰놓더라도 그냥 보일러 터지지 않을 정도의 낮은 온도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제어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알아서 제어를 해주는 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이야기는 많이 되지만 좀 구현은 덜 돼 있는 그런 형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죠. 참 오토노미죠. 오토노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자치입니다. 스스로 자기들끼리 일을 다 해주는 거죠. 즉 사람의 관여를 최대한 배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한 두어 달 전에 9월 달에 이제 그 독일에서 삼성전자가 그 슬립 센스라는 그 수면 측정 센서를 발표한 걸 아마 뉴스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일종의 이제 센서 디바이스인데 그런 센서 디바이스를 침대에다가 넣어놓게 되면은 그 침대에서 자는 사람을 그 슬립 센서가 인식을 하고 이 사람이 잠을 잔다는 걸 인식을 하고 TV를 끈다든지 램프를 끈다든지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다라면은 커피포트를 가동시켜서 물을 끓인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서비스를 이제 그 오토노미 형태의 이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물 인터넷 서비스라는 게 지금 이제 제가 4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을 하기는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사물 인터넷 서비스는 어떤 그 인터페이스 방식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페이스 방식의 변화라는 게 요즘 혹시 이제 O2O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는 말을 줄여서 O2O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O2O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가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산다든지 이렇게 마트에 가서 직접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90년대 후반부터는 그냥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 사실 그때부터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걸 이커머스라고 불렀었죠. 그러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한 10여 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지금 모바일 투 오프라인, 그걸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냉장고에 우유가 떨어지면 냉장고가 자동으로 주문을 해주게 됩니다. 그 우유가 없다는 걸 이제 냉장고가 인식을 하는 거죠. 냉장고가 인식을 하고 이커머스 업체, 예를 들어서 이마트한테 우유를 주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날 배송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디바이스 투 오프라인, 디바이스 투 온라인 그런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 우유를 판매하는 거거든요. 우유를 판매하는 건 변하지 않고 그걸 구매하는 행위, 패턴이 좀 바뀐다는 겁니다. 즉 사용자가 그 어떤 서비스를 받는 인터페이스 방식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데 있어서 이제 가장 핵심은 사실 이제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센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센서는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알 것 같고요. 물리적인 그 센서는 한 20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리적인 센서만으로는 이제는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센서라는 거는 단순히 지금 온도가 높다 낮다 몇 도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수치화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디바이스가 센서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단독형으로 사용됐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 서비스화 될 때는 좀 한계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단독 센서보다는 일단 얘기를 할 때 온도 센서, 습도 센서 그 데이터를 합치게 되면 이제 불쾌지수 센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리 센서들의 값들을 모아서 이제 어떤 그 가상의 소프트웨어적인 센서, 버추얼한 센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온도 조절기처럼 그 머신 러닝을 하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같이 곁들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이제 센서의 역할이나 이제 좀 의미 있는 센서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저는 아까 앞쪽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IoT는 그 서비스 인터페이스 방식의 변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서비스 관점에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만약에 여기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제가 여기에 계속 있을 건지 잠깐 있다 나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뭐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그거를 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런 경우는 사용자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의도가 됩니다. 이 사람이 집 앞에 오게 되면은 자동으로 문을 열어줘라.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될 텐데 이건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의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정확하게 기술은 모르겠는데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프로젝트 솔리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 어떤 그 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일종의 이제 스마트워치인데 요게 레이저 형태의 그 센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 동작을 그 인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그 19시 20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손을 돌리면은 위쪽으로 돌리면은 20, 20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고 반대쪽으로 돌리면은 숫자가 내려가게끔 하는 그 사람의 아주 작은 동작을 인식하는 그런 동작 인식 레이저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사실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스처 센서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게 되면 톰 크루즈가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빛이 3개가 나오는데 사실상 여기에 이제 뭐 관성 센서라든지 그런 센서들이 들어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양한 센서 값들을 조합함으로써 이 사람의 의도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손을 내밀었는지, 그다음에 손을 내밀어서 확대를 하게 되면은 화면을 키우겠다라는 건지, 뭐 그런 의도를 파악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관성 센서로도 가능하겠지만 그냥 3D 센서로도 가능합니다. 키넥트 같은 이런 형태로 사람의 동작을 인식을 해서 분석함으로써 그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그 BCI 기술이 있을 텐데요. 사람의 뇌파를 이제 인식하는 기술,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접촉식 기술보다는 저는 이제 비접촉식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접촉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이미지 그러니까 카메라로 뭔가를 찍은 다음에 그 화면을 분석하게 된다라면 그 비접촉 형태가 되겠죠. 만약에 저희가 지문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건 이제 접촉식이 되겠고요. 즉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쪽의 기술이 좀 개발이 되면은 나중에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서비스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그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서비스를 만들었다면 그거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그 사용자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사람이 또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사용되는 기술은 약간 뭐 인증 기술 쪽하고 좀 많이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요. 뭐 얼굴 인식을 한다든지, 홍채 인식을 한다든지, 이제 정맥 인식을 한다든지, 뭐 지문 인식을 한다든지, 뭐 최근에 미션 임파서블에 나왔던 그 걸음걸이 게이트 그 인식을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순히 그냥 그 디바이스 하시는 분들도 좀 그런 성향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능을 높이는 부분들, 개별적으로 성능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사물 인터넷 같은 이제 어떤 복합 형태, 융합 형태의 서비스에서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런 데이터들을 잘 묶어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좀 그런 말씀드리면서 제 모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학용 교수는 IoT 서비스를 뭐 단계별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센서가 복합 센서로 가야 한다. 뭐 그런 말씀도 IoT 서비스는 그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수단일 뿐이다.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발언 두 번째로 그 전자분연구원의 박희도 그 박사님께서 오늘 첫 시간에 하실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시간 그 관계상 좀 많이 못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 어떤 관련해가지고 어떤 좀 생각을 하시는지 모두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아마 발표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요.
오늘 지금 이제 키워드가 IoT하고 센서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긍정적인 모습도 굉장히 있지만 저희가 충분히 그러한 시대를 예견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요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리퀘어먼트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런 것을 뒷받침할 만큼 또 센서뿐만 아니라 통신 기술, 신호 처리 기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기반이 갖춰져 있는지는 굉장히 의문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저는 이제 센서 쪽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센서에 아까 200종 말씀하셨는데 실제 200종이 훨씬 넘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센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산업 특성의 또 종류의 다양성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산업은 업계가 센서 전문 회사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센서를 제조하는 회사도 있고 센서를 갖다 쓰는 회사 포함해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1차 벤더들이 여러 만도나 모비스, 캡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삼성도 핸드폰을 갖다 만들 때 보면 센서가 수요가 되고 그런 그 DMC 센터 이런 데서 사실은 센서를 연구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번에 해체가 됐지만 어떻든 그런 기업들을 다 포함해서 전체가 한 15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센서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가 그나마 가장 규모가 좀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 이런 데를 빼고 CIS, CMOS 이미지 센서를 제외하고는 그나마 하고 있는 데가 자동화 쪽에 업계가 그나마 조금 한 2천억대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명을 이야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오토닉스나 뭐 이런 회사들이 보면 그나마 국내에서 자생해서 그 정도 생산하는 경우. 그런데 대부분 센서를 제조하는 순수하게 제조하는 회사는 50개, 6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통계를 저는 이제 예비 타동성 조사를 하면서 센서 산업 전반적으로 리뷰할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50억 매출 넘는 데가 50억 넘는 매출을 갖는 150개 중에 4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센서 산업의 생태계, 센서 산업의 업계 현황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IoT 시대를 대비할 때 미래부에서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IoT에서 지금 실증 사업들도 많이 하고 전략적으로 융합기술과 쪽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의 플랜트죠. 실증을 통해 이 산업을 전 세계에 확산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뭐 스마트 시티 안에 들어간 요소들의 센서, 그 다음 또 데일리 헬스케어에 관련된 센서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국내에서 이걸 신뢰성 있게 또 상품성 있게 제품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결국은 센서들은 다 해외에서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IoT를 또는 기치로 내세우고 그다음 이 IoT가 다양한 스마트 팩토리, 재재난, 그다음 지금 IoT 포함해서 다 인포메이션, 자동차까지 뭐 다양하게 들어갈 텐데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 특히 센서라면 센서사를 예약하는 이런 걸 동일한 방법이 왜 이때까지도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저희가 재재난 이후 스마트팩 제조 대책 3.0은 미래보호 산업부 공동기획을 지금 로드맵 작업을 하고 있는데 8대 기반 기술 이 중에 하나가 스마트 센서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면 정부의 예산을 얼마나 넣을까를 분석하기 위해서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산업부에서 센서 관련해서 투자한 예산이 얼마가 될까를 한번 NTIS에서 정부 R&D에서 한번 다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DB가 되어 있는데 이를 보니까 13, 14, 15년도에 지역사업까지 포함해서 3,500억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부족하다. 또 센서 소자 산업은 잘 안 돼 있다. 말씀드린 이유를 저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다 돈을 또 넣는다고 하는데 매년 1,몇백억 이상 산업분야에 투자를 했는데 또 미래보다 또 엄청나게 1차관, 2차관 산하의 옛날에 과기고 또 이쪽은 정보통신부 그래서 또 돈을 또 투자합니다.
안전처 국방부 ADD 쪽이나 통해서 국방부 쪽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왜 잘 안 되냐 그런 것을 저희가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아마 결론을 제가 지금 이제 당장 말씀드리겠는데 다음에 또 돌아가서 처리 들어가겠습니다. 그 고민들에 대한 것을 전략적으로 또 전술적으로 저희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oT 산업이 제대로 잘 가기 위해서는 그 하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부족하고 여유인 것이 뭔지를 잘 찾아보고 그 고민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하고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산업이 균형을 감각을 갖지 못하면 쏠림이 시작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기울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센서 산업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마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다음으로는 저기 LG 위플러스 박광순 박사님께서 그 센서 IoT 비즈니스에 생각하시는 바를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그 편집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제 이제 경력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 시작은 반도체 부품부터 시작해서 뭐 세트 스마트폰 쪽 거쳐서 지금 이제 위플러스에서 IoT 쪽 IoT 서비스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좀 전에 그 발표하셨던 그 템파스의 신백규 대표님 말씀하셨을 때 맨 뒤에 앉아서 너무 재밌게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제 사회생활 시작할 즈음에가 그때 그분이 한참 실리콘파일 만드셔갖고 하실 때였고 제가 LG노트에서 카메라 모듈이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거의 창립 멤버로 시작했던 사람이었고 실리콘파일 외에 뭐 픽셀 플러스라든지 국내 센서 회사 외에 소니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앱티나로 바뀌었지만 마이크론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현존하는 센서 업체와 뭐 관련된 뭐 렌즈 업체 그다음에 지금은 많이 이제 중견기업들 많이 되셨는데 뭐 액추에이터 업체라든지 뭐 일본 업체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다 그 카메라 모듈 관련된 업체들은 다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넘어가서 카메라 외에 자동차 쪽으로도 뭐 일을 했었고 잠깐 하다가 전자 와서 세트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 통신사 출신으로 왔긴 했지만 실제로 통신사가 보는 뷰 외에 그 제조사, 부품회사, 센서 회사부터 시작해서 셋업체가 하는 고민들 그것도 아는 게 아니라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많이 고민이 되는지. 요즘에 화두가 IoT여서 뭐만 되면 다 이제 IoT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IoT는 마케팅 용어나 뭐 결국 제가 이제 뒤에 제 발표 때 말씀드리겠지만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센서에서 결국 이쪽 이제 새로 나온 IoT라는 산업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후방 사업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제 부품 아니면 센서 반도체 하시는 분들 요즘에도 자주 만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서 그나마 좀 성공하시고 글로벌 컴퍼니 포함해서 뭐 퀄컴이나 브로드컴이든 TI든 이런 회사 모든 회사 포함해서 계속 영속해 나가고 잘 그 살아남는 회사들의 특징을 보면은 미래 예측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빠르고 그 미래 예측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속하게 의사결정 내려서 한 템포 빠르게 뭐 접을 건 접고 시작할 건 시작하고 이런 게 특징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제가 요즘 사적으로 만나는 그런 이제 뭐 이미지 센서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뭐 센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무래도 정보에 취약한 것도 있지만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시대를 약간 늦게 판단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바잉하는 뭐 중견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아니면 뭐 서비스 저희 같은 회사가 됐든 그 시점에 맞는 그런 프로덕트가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딱 개발해 놓으면 조금 항상 늦지 않습니까? 반년 늦고 1년 늦고 그러다 보면 비즈니스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빨리 바뀌는 어떤 산업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인더스트리만 보는 게 아니라 앞단에 앞에 단에도 보셔야 되고 그런 얘기를 아까 이제 템파스 대표님께서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개발하는 그 센서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도 좀 더 예측을 하신 다음에 아마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컴퍼니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뭐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은 원래 코어 IP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엠베드라는 그런 그 리눅스 기반의 어떤 플랫폼을 출시했죠. IoT 플랫폼을 뭐 어떤 회사 인수를 해서 한 건데,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반도체 회사들도 지금에 하는 일은 반도체 주업을 하면서 그 업만 하는 게 아니라 후방 산업을 보면서 같이 플랫폼과 에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뭐 퀄컴도 마찬가지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고 큰 회사들은 그런 그러니까 후방 어떤 플랫폼 IoT의 요즘 핵심 키워드가 뭐 플랫폼 얘기 나오고 에코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실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시는 센서든 아니면 모듈이든 부품든 그런 것도 결국 후방과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서 뭐 커넥티비티에서 고민한다든지 어떻게 연결할지, 플랫폼과 어떻게 엮을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IoT의 그 시장 특징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자동차나 아니면 저희 같은 뭐 그 통신사 아니면 제조사, 뭐 삼성전자, LG전자에서 스마트홈이나 이런 데도 큰 볼륨의 시장도 있지만, 사실은 인더스트리에 조그만 어떤 IoT 시장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USN이라고 해서 뭐 RFID 뭐 발표도 굉장히 많이 뭐 블라블라 되게 많았었는데, 그 시대는 여러 가지 안 됐었던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통신 비용이라든지 무슨 뭐 센서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됐던 이유가 되게 많아고 안 돼서 지금은 그런 허들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 제가 이제 저 회사에서 하는 일이 그 스타트업 벤처 뭐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서 IoT 서비스를 A부터 Z까지 쭉 되게끔 이렇게 지원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 보면은 예전에는 큰 시스템으로 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자그맣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오신 업체 중에 제가 이제 그 여기 그 초대권을 드려서 오신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업체가 있는데, 풀무원 공장에 그 공장 IoT를 납품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원래 갖고 계신 기술은 그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SI 쪽 기술인데,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는 뭐 저희 풀에 있는 뭐 센서 전문하는 업체, 뭐 하드웨어 전문한 업체가 이렇게 협력해서 전체 그 업체가 통합을 해서 그 공장에다 그 IoT를 하는데, 저도 그 공장에 몇 번 가봤었는데, 가보서 보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PLC 라인으로 해서 공장 가동하라고 다 있지 않습니까? 쭉 A부터 Z까지 막 라인이 쭉 있었죠. 근데 예전에는 뭘 하나를 꾸미려면 이렇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이렇게 어떤 프레임으로 구축을 했었지만, IoT라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뭐 아까 뭐 사스 표현도 하셨었는데, 하나의 요소마다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된 거거든요. 왜냐면 인터넷으로 연결되니까. 옛날에는 하나의 로컬 서버 내지는 하나의 운영 체계에서 운영했다가 그걸 인터넷에 올린다는 건 이제는 분산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큰 대기업이나 이런 것까지 보실 필요 없이 자기의 전문 영역을 구축을 하시면은, IoT라는 건 롱테일 마켓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기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에 뭐 몇십만 개, 몇천만 개 납품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소규모 센서 디바이스나 하드웨어를 어떤 그런 SI 업체와 같이 그 서비스를 공급해서 그 디바이스의 메인터넌스를 하시는 게 더 비용이 더 수익이 더 좋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차원적인 생각에서 이제 확장을 해주시는 게 앞으로 센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고맙고요. 당초에는 저기 뭐 좀 주제를 하나 놓고 패널분들의 좀 의견을 더 들어볼 생각이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질문 위주로 먼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좀 질문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 올라온 게 IoT 오픈 플랫폼 지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지금 최병기 님이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저기 박광석 파트너님이 좀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플랫폼은 이제 제 그 발표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IoT를 전체 그 버티컬, 저희가 이제 그 버티컬 서비스로 봤을 때 하나의 플랫폼이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항상 뭐 그 디바이스가 그래서 뭐 커넥티비티 때문에 피지컬 레이어 단의 어떤 표준인 플랫폼들이 있고, 그 위에 뭐 미드 레이어 단에 있고 서비스 레이어 단의 표준이 다 각각 산재해 있는데,
일단은 국내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작게 하시기에는 제가 통신사 와서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통신사가 그나마 제일 앞서서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전체 버티컬 서비스를 인프라 측면에서 제공하는 데가 통신회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뭐 원M2M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준 플랫폼들을 가져다가 붙이고 해서 서비스를 현재 만들고 있는데 그 통신사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들 뭐 맨 마지막에 이제 SK텔레콤에서 발표하는 뭐 띵웍스나 뭐 띵스플로우였나 뭐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근데 결국 그걸 이제 이름은 다르지만 이렇게 그걸 기술적으로 한번 딱 까보면은 동일한 건데 그런 쪽으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거 아니면은 뭐 구글, 애플 쪽하고 뭐 컨택이 되시죠 우리 쪽 그런 데서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명 기회들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잘 드렸고요. 그 질문이 계속 올라오네요. 이게 온라인 이제 질문이 지금 인기인 것 같은데요. 저기 숭실대학교의 김인호님께서 이제 질문하시기를 IoT 플랫폼으로 개발할 경우 제가 매뉴얼만 간단하게 살펴본 결과 서버에 연결하는 라이브러리만 본 것 같습니다. 통신사가 플랫폼 제공자로 나서는 이유가 생태계 구축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용화를 위해서 무선 보안 이슈 같은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건데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에 또 아두이노 같은 오픈 하드웨어로 프로토타입 만드는 것과 차이점을 또 이렇게 같이 물어보셨습니다. 뭐 답변이 또 계속 플랫폼과 관련된 질문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약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때도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저희가 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까지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QoS부터 보안이 이슈가 있을 텐데 이런 단순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네트워크의 어느 약간 끝단부터 뭐 서버 부분까지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뭐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 센서 단에 어떤 필터링을 한다든지 암호화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개방화 아까 아두이노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영리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아두이노하고 라즈베리 파이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에 지금 오픈 강좌를 5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뭐 오늘 아니면 내일 마지막 강좌가 하는 것 같은데 인베디드 시스템 산업협회랑 같이 그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걸 드리는 그 개발 킷이라든지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 드리는 거는 그 개발자분들이 그냥 개발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시라고 개발을 상용까지는 아니겠지만 상용에 준하는 걸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플랫폼 인프라를 제공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어떤 시큐리티를 보장해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단 상용화를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센서 단부터 이제 그 검증을 하죠. 물론 세상에 완벽한 보안은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의 분명 보안에 대한 그 내부 매뉴얼이라든지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준해서 저희와 관련된 서비스는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박강수 파트장님은 저기 앞에 그 이제 다음에 저 발표하실 내용을 하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발표 내용을 한 10분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5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요. 예, 저기 뭐 온라인으로 질문 주신 분들, 그 플로에서 질문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오늘 뭐 서두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늘 뭐 자리가 어떤 뭐 결론을 내자는 건 아니고요. 어떤 센서 IoT 비즈니스의 어떤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자리였다고 한다면은 고맙게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